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HK+ 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 HK 교수 이상덕입니다. 저희 코로나19 데카메론 1권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코로나19 데카메론 2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두 권의 책을 내면서 내심 제목이 데카메론이면서 데카메론 작품 그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다시 읽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카치오가 살았던 14세기는요, 이탈리아의 인문주의가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인문주의는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문주의의 사람 인자나 휴머니즘에 녹아있는 라틴어 호모 두 가지 다 사람을 뜻하고요. 그 사람에 주목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인문주의가 가진 위기 극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보카치오도 이런 인문주의의 인간적 힘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반니 보카치오는 1313년 피렌체의 츠르탈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특히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10살 많았던 페트라르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서신도 교환하고 자기가 쓴 글도 보여주면서 왕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보카치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이 시기에 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연두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흑사병이 처음 생겨난 곳입니다. 여기가 공교롭게도 흑해 북부 지역으로 유럽에서 곡물을 많이 들여오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이렇게 흑해 북부로 해서 여기 보스포러스를 지나서 그리스를 반도를 통과해서 서유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죠. 그래서 처음에는 섬들에 먼저 가요. 그래서 시칠리아나 코르시카 같은 데를 먼저 가다가 이게 본토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폴리, 그러니까 남부부터 해서 나폴리, 피사. 그리고 피사는 보카치오가 살았던 피렌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피렌체에서부터는 내륙으로도 이 점선들은 이제 내륙으로 이동했던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적게는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까지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보카치오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인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보고자 했겠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데카메론입니다. 데카메론은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어의 데카와 헤메라라는 두 단어를 합성한 건데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요. 헤메론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혹은 10일 안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내용은 흑사병을 피해서 피에졸레의 별장으로 피신한 고귀한 부인 7과 청년 셋이 열흘 동안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인 7, 청년 셋, 합의 10, 그래서 10명이 열흘 동안 나눈 100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문득 보면 별로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그 번역은 장지연 선생님의 번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데카메론의 10명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 참 아름답고, 이 피렌체 시내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끔찍한 날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조금 더 나은 미래,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기라도 하듯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네, 첫째 날 세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개의 반지 이야기로도 유명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라디노는 꾀를 낸다. 그는 멜기세덱을 불러들여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가운데 어느 종교가 가장 훌륭한지 묻는다. 위기에 처한 멜기세덱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옛날에 돈 많고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반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반지가 어느 남자에게 이르렀는데 그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이 반지를 2개 더 만들어 셋에게 똑같이 물려주었습니다. 이 아들들 사이에 어느 반지가 진짜이며 누가 진정한 상속자인지에 대해 논쟁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그분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같은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어느 백성이 진짜냐 하는 문제는 방금 말한 경우처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얘기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읽혀졌다고 생각하면은 대단하게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교황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했고 기독교가 지배적인 문화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느님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보카치오는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는, 기존 사고의 틀 가지고는 이 새로운 국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완전한 기존 관념의 타파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둘째 날의 6번째 이야기예요. 조금 얘기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운명의 장난이에요. 시칠리아의 귀족 아르게토 카페체에게는 베리톨라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다. 이때 시칠리아가 프랑크에 정복되었다. 임신 중이었던 베리톨라는 8살 난 아들 주스프레디를 데리고 파리로 도망갔다. 여기서 낳은 아들은 이름을 스카치아토라고 지었다. 이곳에서 새로 구한 유모와 이들은 나폴리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탔으나 강풍 때문에 어느 섬에 다다랐다. 어느 날 해적들이 섬의 모든 사람들을 납치해 갔지만 베리톨라만 혼자 떨어져 남편을 걱정하고 있다가 잡혀가지 않았다. 얼마 후 피사에 배 한 척이 섬에 들어왔고 쿠라도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베리톨라를 설득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 한편 아이들과 유모는 과스파를린 도리아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유모는 아이들의 이름을 숨기고 몇 해 동안 노예로 지냈다. 큰아들은 혈통을 숨기지 못하고 기품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는데 노예 생활이 싫어 도망쳤다가 우연히 쿠라도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쿠라도의 외동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이를 안 쿠라도는 둘을 감옥에 가둔다. 1년 후 반란을 통해 시칠리아가 땅을 되찾게 되자 큰아들 주스프레디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쿠라도는 베리톨라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둘은 재회하게 된다. 딸과의 약혼도 허락한다. 스카치아토와 유모까지 찾은 이들은 아르게토도 안전하다는 소식까지 듣게 된다. 이들은 행복하게 산다. 이 이야기는 정말 긴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 보면 베리톨라가 위기에 계속 처해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주스프레디 역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주스프레디와 함께 있는 유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신의 도움이나 어떤 기도의 힘이 아니라, 즉 기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짜낸 지혜,
여기서는 유모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숨긴 것 같은 것이 그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정체가 드러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이름 자체를 숨기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서 위기를 극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다섯째 날 첫 번째 이야기고 제목은 치모네 이야기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아리스티푸스에게는 덜 떨어진 아들 치모네가 있었다. 치모네는 어느 날 아버지의 숲속을 걷다가 속살이 비칠 정도로 얇은 옷을 걸치고 있는 이피제니아에게 첫눈에 반한다. 그는 이피제니아가 잠에서 깨어 집에 갈 때까지 뒤를 따랐다. 사랑에 빠진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예의 범절을 갖추고 학문을 깨치며 음악과 운동에도 재능을 보인 것이다. 4년 후 치모네는 이피제니아의 아버지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했지만 그녀가 정혼한 사람이 있어 안 된다는 답을 듣게 된다. 치모네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무장한 배 한 척을 마련하여 이피제니아가 탄 로데스배를 제압하고 이피제니아를 납치했다. 그는 그녀를 크레타 섬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폭풍 때문에 로데스 섬에 당도하고 말았다. 그는 연행되었고 이피제니아는 계획대로 결혼하도록 되었다. 그런데 이 섬에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서 이 둘이 공모하여 여인들을 납치하고 크레타로 데려간다. 이들은 결국 행복하게 산다. 이 이야기는 역시나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같지 않지만 여기도 역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모네가 사랑에 빠져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거대한 담론이나 어떤 거대한 기치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것,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동력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관념은 타파를 하고 운명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즉 인간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거대한 그런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 어쩌면 사랑 이런 것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를 참 잘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 로마와는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얘기할 것은 그리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에는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의 화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해서 집에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집에 가느냐? 페넬로페와 그의 구원자들 때문입니다. 페넬로페는 지아비가 없는 틈을 타 이제 구원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를 움직이는 동력은 결국 사랑이 되는 거죠. 가는 길에 만나는 다양한 괴물들을 인간적인 지혜로, 그죠? 극복을 하고 고향인 이사카로 돌아갔을 땐 자기가 거지분장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정을 시험해 보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요.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겨서 자신의 가정을 되찾게 됩니다.
로마의 문학을 한번 볼까요?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아이네이스라는 작품 사실 오디세이아의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포세이돈의 화에 대응하는 것이 유노의 화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오디세우스의 운명은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해야 하는 아이네아스의 그 운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괴물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전투를 통해서 정체성을 발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소설 속에만 이런 면들을 찾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5세기에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테네에 역병이 돌아서요. 그 역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병이 처음에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토록 심각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숙고하는 일은 의료 경험이 있든 없든 다른 작가에게 맡기고 나는 단지 이 역병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기술하고 이 역병이 재발할 경우 연구자들이 그것만 미리 알면 이 역병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증상들을 말할까 한다. 나는 몸소 이 역병을 알아보았고 겪어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앓는 것도 직접 보았으니 말이다. 투키디데스는 여기서 어떤 병을 얘기할 때, 특히 이렇게 처음 본 역병을 얘기할 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히포크라테스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그가 쓴 전염병에 대하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는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야 하며 질병과 관련하여 선을 행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두 가지 특별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의술은 질병, 환자, 그리고 의사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는 의술을 수행하고 환자는 의사와 함께 질병에 맞서 싸워야 한다. 네,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의사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부분은 예언가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질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질병의 진행 과정을 알아서 이게 훗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의술을 행해서 환자를 고치는 것이 그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환자 역시 질병에 맞서 싸워야지. 인간적으로 그 힘을 다해서 어떤 기적이 아니라 그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의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인간이 가진 힘이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힘보다는 인간의 지혜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신 앞에 나약하다는 좌절감보다는 인간이 가진 힘, 그 자신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나 르네상스의 이탈리아나 그리고 현대의 우리까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힘을 믿고 그리고 서로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